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기술이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는 일부 측면이지만 이런 시대에는 도대체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인재로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재미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주요한 직업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소비자를 관찰하고 물건을 팔 대상인 소비자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 소비자와 시장을 공부하는 일이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과연 앞으로 소비자를 공부하는 일을 마케팅이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위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 때문인데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안드로이드나 구글 검색 서비스는 무료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버는 방법은 구글을 검색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PC로부터 얻어서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가장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형태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굉장히 큰 기업이 되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구글은 여러분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사람은 하루 24시간 365일 공부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그리고 두뇌의 용량도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구글이 분석하는 고객 분석은 어떨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자,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y account google.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요. 데이터 맞춤 설정, 개인 광고 최적화라는 메뉴를 순차적으로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구글이라는 서비스가 이원주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지 여러분을 분석한 데이터가 나와요. 자, 간단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창에서 my account google.com을 치세요. 치셨나요? 네, 여기 쭉 보시면 데이터 맞춤 설정이라고 두 번째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계정이 많아서 제일 많이 쓰는 계정을 할게요. 데이터 맞춤 설정에서 여기 광고 개인 최적화라는 메뉴가 있죠, 밑에. 이걸 누르시면은 쭉 구글이 저를 관찰하면서 이원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광고 개인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원준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45세에서 54세, 제 나이. 구글은 알고 있어요. 얘기한 적은 없지만 남자이고요. 퍼블리와 에듀캐스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구독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예요. 알고 있죠? 당근마켓, 제가 최근에 집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을 좀 팔려고 앱을 깔았어요. 알고 있어요. 패스트 캠퍼스, 제가 자주 가는 교육 사이트고요. 보면 가계 수입, 상위, 제가 좀 봅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제가 결혼도 한 거 알고 있고요. 경영금융 관련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고고학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영화는 역시 스타워즈죠.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제가 광고 전공이니까 이런 거 검색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최근에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서 레스토랑을 검색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원준이라는 사람의 특성, 이원준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서비스, 이원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소름 돋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솔직히 데이트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사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이 허락만 하면 상대방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유튜브 채널만 눌러도 늘 그 사람이 보던 유튜브 채널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충 이 사람은 좀 야해. 야한 거 좋아해. 이 사람은 액션 좋아해. 이 사람은 취미가 낚시구나.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세상에서, 그렇죠?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소나 뭐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됐습니다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또 뛰어난 전략가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의 견해를 바탕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해서 환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린 결론을 보면요,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제품이죠. 좋은 제품을 만들면 물건이 팔렸는데 이제는 좋은 제품이 뭐 해야 된다? 스마트한 제품이 돼야지 물건이 팔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것뿐만 아니라 코넥티드, 스마트한 서비스가 코넥트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쵸?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팔리는 게 아니라 폰이 카메라도 잘 찍히고 인공지능도 잘 되고 스마트해져야 팔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코넥트, 뭐 소셜 미디어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연결되는 기능이 있어야지 폰이 팔리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하겠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까지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바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시스템으로 바뀌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경쟁의 축이 바뀐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장악하는 사람이 뭐한다? 바로 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기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스템은 뭘까요? 시스템은요,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직접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요, 단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자들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회사지만 단 하나의 호텔도 없죠. 뭐가 있죠? 우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지만 단 하나의 택시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온라인 쇼핑몰,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지만 자기 상품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파는 상품은 없고 다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팔죠.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는 이 플랫폼을 갖춘 시스템, 플랫폼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결국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세기를 주름 잡는 기업들은 사실은 삼성이나 LG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갖고 시스템을 자기 걸로 만든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iOS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든 애플, 대단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를 보는 방식,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만든 넷플릭스, 그냥 OTT 서비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우버, 그리고 쿠팡, 모든 것들 보시면 결국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승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충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충격을 준 큰 사건이 있죠. 그건 뭐죠? 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미래의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은 백조다, 블랙 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검은 백조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백조는 뭐죠? 하얀 새잖아요. 근데 검은 새야. 검은 백조가 가능할까?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백조는 하얀색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하얀새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이제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호주에 가봤더니요, 호주에는 백조가 까매요. 까만 흑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경영이나 기업이나 우리 사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오르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블랙스완 이펙트가 근데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발생했죠. 코로나.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래에 어떤 인재가 필요할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 이후를 나눠서 생각하는 건 사실 이제 힘든 시기가 됐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백신도 맞고 주사도 맞고 치료제 나와서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일상이 정상이야. 뉴노멀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이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A씨라고 하는데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작년과 올해 2년 사이에 바뀐 생활 양식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직장인들이 꿈이 있죠.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그 꿈 중에 하나는 해외 출장을 가서 뭐 프랑스, 파리, 런던, 뉴욕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이런 데 가서 뭐 비즈니스도 하고 저녁에 레스토랑 가서 음식도 먹고 뭐 시간 되면 주말에 관광도 하고 이런 로망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면 물론 해외여행을 계속 가긴 가겠지만 전부 다 확실히 줄어들겠죠. 여행의 빈도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야,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정상, 과거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이제 관계없이 이게 우리 일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가져오는 변화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광장에서 동네로 세계화의 쇠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요, 글로벌리제이션,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가 통합되고 뭐 EU처럼 공동체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당연하지 않죠.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도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은 그냥 믿을만 하지만 삼성이나 LG에서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것들, 이런 농심 같은 경우는 과자 같은 경우 양파깡 같은 거 중국에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라는 게 쇠퇴가 됐고요. 광장에서 동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가까운 근거리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저도 예전에는 외식을 좋아해서 뭐 차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서 외식도 하고 뭐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녔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대충 집 근처에서 해결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 권력이 굉장히 세졌어요. 앞으로도 세질 겁니다. 사실 민주화 사회를 하면서 저희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게 국가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사실 큰 이슈였는데 최근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정보 수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QR코드를 찍으면서 제가 빵집에 지금 있어요, 커피숍에 있어요, 굉장히 큰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 내어주고 있는데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만큼 국가의 권력이 세지고 있는 거죠. 물론 보조금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어떻게 된다? 정부나 국가는 더 파워풀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언택트가 가져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줌으로 회의를 하거나 수업하거나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절해야 되는데 단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 단절하면서 일을 하거나 생활을 여유할 수 있는 방법, 화상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마켓컬리처럼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로 인한 변환, 이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 거죠.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과거 간섭에 얽매여서 바꾸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핑계 삼아 바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원격 위로라는 개념이 있죠. 집에서 진찰 받고 약 받는 것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못했던 가능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익 집단, 위사나 병원 이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일자리 뺏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지금 원격 위로도 우리가 20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하자. 그래도 못했던 것들을 1년 만에 많이 해버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유란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사람과 같이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변화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다? 코로나 전과 후는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교육의 질도 바뀌지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큰 변화를 줬을 거고요. 다행히, 그리고 당연스럽게 코로나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 이것도 다른 종류의 인재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고등학교에서도 보고 신문에서 봤을 텐데, 앞으로 특히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인간을 대체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인간을 대체하고 죽는 직업도 있고, 반면에 대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뜨는 직업도 있을 거예요. 조금 그 연구하는 사람마다 좀 개념이 다른데, 자, 뭐 이 표를 보면은 20년 내 인공지능으로 사라질 직업군, 뭐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나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일단 가능성이 높은 것, 법률 종사자, 변호사, 판사, 검사겠죠. 회계사, 저희 회계사도 위험하네요. 텔레마케터, 운전기사, 당연히 운전기사 사라지겠죠. 뭐 부동산 중개인, 기자, 신입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반면에 저위험 직종은 그래도 대체하기 힘들어. 사람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치과 의사, 간호사, 과학자, 예술가, 트레이너, 선생님, 레크레이션, 소방관, 성직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문책은 잡코리아, 구직 서비스 제공하는 사이트죠. 잡코리아에서도 예측을 했는데, 사라질 직업과 그리고 살아남을 직업을 나눴죠. 근데 살아남을 직업을 보시면 연예인, 작가, 감독, 운동선수, 뭐 이런 조각가, 예술가들이 많죠.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이제 생과 사의 생사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자,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죽어가는 직업과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성적인 직업들 살아납니다. 예를 들면 치과 의사, 간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적이죠. 단지 일을 고치는 건 로봇가 할 수 있지만, 우리 아프고 무서울 때 안심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계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술 혁신가.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계속 발전하려면 누군가 사람이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직업들, 뭐 과학자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직업의 특징을 보시면 창의적인 직업이에요. 만약에 기계에게 사진을 제공하고 사진과 똑같게 조각을 해라, 그럼 기계가 사람보다 잘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감성을 담아서 예술적인 혼을 넣어서 해라, 그러면은 이건 아직 기계가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저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내가 평생 동안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인간을 상대하는 직업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받아들이는 직업들, 그리고 암기 같은 지식보다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직업들, 이런 직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이 취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취업 안 하셔도 나는 이제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예술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여행을 할 수도 있죠, 직업으로. 블로거도 많이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 인재 조건을 우리가 이번에는 공급 사이드, 그러니까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저도 교수이고 학생들을 취업시켜야 되는 입장이지만 막 짜증이 나요. 야, 기업들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 왜냐면 너무나 전문적이고 신입사원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역량들을 막 요구합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본 건데, 기아자동차 아시죠? 기아차의 그 신입사원이에요. 경력이 아니라 신입사원 요구를 봤더니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거주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신사업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 스킬도 가져야 되고, 컨설팅 금융 관련 인턴십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 영어도 가능해야 되고, 등등등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신입의 조건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신입이? 안 가능하죠. 너무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벤처는 더 심한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벤처기업에서 제가 마케팅하는 신입에 대한 그 모집 공고를 갖고 왔는데,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도 해야 돼요. 고객 조사 및 데이터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 고객 획득, 영업이거든요. 영업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웹스토어 개선을 위한 플로우 기획, 그러니까 IT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미지 일러스트레이트 뭐 이런 거, 포토샵이나 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트 이런 툴 같은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돼. 이런 그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욕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훌륭한 신입사원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선발하는 인력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작아졌죠. 몇 명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자,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기존 사람들의 일자리도 위협하고, 회사들은 하늘 끝 모르게 높은 스펙을 신입사원에게 요구하고, 자, 이런 경우에 정말 힘들겠다. 내가 대학생이더라도 정말 짜증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면 되지는 않죠. 좌절하면 안 되죠. 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우린 위기에도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죄송합니다. 제 안 좋은 발음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대학 동안에 추구해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해결책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야 될 미래 인재의 역량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느끼면서 그동안 공감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뭐냐? 첫 번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는 인재. 이 속도에 적응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자, 왜냐면 기술도 빨리 변해, 마케팅도 빨리 변해, 모든 게 빨리 변하는데,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우겠지만 대학에서 배운 것에 만족해서 사회에 나가면은 나가는 순간 바로 구형 제품이 돼버려요. 이건 교수님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 학교와 기업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 나간다? 그럼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알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자일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애자일? 애자일은 뭐냐면 뭐 유연하고 다재다능하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애자일한 인재를 뽑고요. 업무 추진 방식도 애자일이란 얘기를 하는데, 애자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뭐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제가 설명드리기 쉽지 않은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자,
과거에는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먼저 나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생각하면 자동차에 맞는 설계도를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엔진 만들고 타이어 만들고 레고 블락 쌓듯이 차근차근 쌓아서 자동차를 완성했습니다. 과거에는 목표가 뚜렷했죠. 최근에는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기술도 빨리 변하니까 이 뚜렷한 목표를 갖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부터 만드는 겁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어서 타봤더니 조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종하기 힘드네, 핸들 있으면 좋겠다, 핸들을 만들어요. 근데 타다 보니까 바퀴가 작아. 바퀴가 너무 작아요. 바퀴가 좀 크면은 좋겠네. 그럼 바퀴를 크게 만들어서 자전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발로 하기 힘든데 엔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4명이 타야 되는데 오토바이 작은데 자동차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애자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개념적으로 정의는 내리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느낌을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세우고 완벽을 추구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닥치는 대로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 이게 애자일 방식이에요. 그럼 애자일 인재는 뭘까? 그쵸? 먼저 내가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한계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한계를 깨면서 계속 배워가면서 자기 인재를 만드는 걸 애자일 인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만 해야지 우리가 빨리 변화하는 속도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게 하나의 이제 기업 혹은 비즈니스의 상식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덕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덕후가 되셔야 돼. 덕후라는 건 뭐죠? 예전엔 처음에는 나쁜 의미로도 많이 쓰였어요. 오다쿠라든지 일본어에서 나쁜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덕후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더 크죠. 열정,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덕후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I자형 인재는 과거의 인재고 T자형 인재로 바뀌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냐면 I자형 인재는 자기 전공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왜? 난 전공만 공부해도 취직할 수 있었으니까. 왜? 나는 경영학 전공이니까 전공만 하면 되겠지. 이게 I자 인재예요. 그리고 전공 외에는 사실은 배울 마음이 없죠. 열정이 없어요. 자, 그런데 T자형 인재는 뭐냐? 전공도 배우지만 전공을 조금 더 폭넓게 넓힐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져가는 게 T자형 인재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해서 예를 들면 마케팅을 공부했다. 그러면 졸업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훌륭한 마케터가 될 거야. 크크. 그런데 회사에 갔더니 마케터가 할 일이 뭐 광고 만들고 카피 만들고 소비자 조사하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마케팅을 한다. 그럼 불가피하게 앱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여러분 전공은 아니지만 깊게 파야 돼요. 덕후처럼.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것도 상품 사진을 올리려면 필요하거든요. 예전엔 디자이너가 하던 일인데 이거 내가 직접 해야겠네. 깊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공이 확정되면서 이런 T자형 모습을 보이죠. 이게 T자형 인재인데 미래 인재는 T자형 인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유행어 아시죠? 업글인간. 무슨 얘기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새로운 게 나오니까. 심지어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대학교 쓰이면서 경영학 박사지만 매년 책에 쓰는 돈, 독서에 쓰는 돈도 거의 100만원 이상 책을 사고요. 필요하면 학원도 다닙니다. 물론 그 학원은 뭐 경영학적 학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딩을 하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 광고를 배우는 학원이라든지, 제가 학위를 딴 이후에 새로 생긴 것들은 저거 전혀 몰라요. 빵점이에요. 배워야죠. 그래서 스스로 배우는 업글 인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재의 조건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셀프 업그레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1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5명이랑 같이 하면은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5 곱하기 10이니까 50가지? 아니에요. 5명이랑 하면은 수백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너지라는 게 발생을 해서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오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 프로젝트예요. 교수님들도 팀 프로젝트의 문제점 압니다.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하고 놀고 기회적으로 타인의 노력을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팀 프로젝트를 계속 시키는 이유는 사회에 나가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서 참여시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람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김호라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쿨하게 생존하라 라는 책을 보면은 관계 맺기를 위한 방법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뭐 인사관리에 관심이 있다, 뭐 주식에 관심이 있다, 관심 있는 책을 항상 20분 이상 읽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책보다 블로그 많이 쓰잖아요. 최근 동향을 담은 블로그를 항상 보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인스타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이 업계에 유명한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마트를 운영하는 정용진 부사장,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는데 제가 팔로우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전문가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전문가 누굴까? 많아요. 이미 취업을 한 선후배, 그리고 대학 교수님, 강사님 등등등.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워렌 버핏이에요. 아시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은 1년에 한 번씩 자선 기부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냐면 자기가 저녁을 같이 먹을 시간, 저녁 1시간을 경매를 붙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저녁 1시간 스테이크 고기 워렌 버핏과 먹으면서 내년 투자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경제계에 중요할지 이런 것도 얘기 듣는 거죠. 이걸 경매에 붙이면 보통 얼마에 낙찰이 될까요? 1시간 밥 먹는데. 보통 매번 다르지만 수억 원 이상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이 이 1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면 1시간보다 그 1시간에 내가 워렌 버핏과 관계를 맺는 것이 나의 성장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성을 한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타고난 것이다, 나는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이지 않다 얘기를 하는데요. 창의성은 타고난 게 아니고요, 개발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남들이 보지 못했던 면을,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면을, 새로운 면이죠, 뒤집어 보려는 노력, 그리고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죠. 자,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헬스클럽 많이 다녔어요. 뭐 몸매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 몸매 안 좋죠. 아저씨 몸매가 뭐 좋을 게 있겠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려고 뭐 리프트도 좀 들고 그 운동기구, 쇠질이라고 하죠. 쇠질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못하죠. 한국에 있는 모든 헬스클럽들이 못합니다. 제대로 못해요. 시간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얘기를 하죠? 아, 우린 망했어,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 하죠. 자, 그건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뭐 그분도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이 회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있는 벤처 회사인데 펠로톤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펠로톤이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냐면 헬스클럽에 있는 기구들을요,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헬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헬스가 기계만 되는 게 아니라 강사나 이런 코칭도 필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헬스클럽에 보면 모니터가 달려있죠. 이 모니터에 콘텐츠로 제공하는 거예요. 당연히 콘텐츠로 제공하니까 뭐 동네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트레이너를 섭외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트레이너의 코칭을 받으면서 집에서 헬스를 하게 되고요. 코로나 시대는 아무래도 헬스장은 땀도 많고 뭐 끈적끈적하고 사실 불편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편안하지 않거든요. 이런 불편함도 원칙적으로 해결해주고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주부가 한번 해보다가 와 남편 끝내주는데 야 이거 정말 멋져 라고 한마디 하면 성장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서 이 회사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의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위기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결국 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죠.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키워야 될까? 뭐 책을 많이 읽거나 뭐 좋은 그림을 많이 보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책을 보더라도 책에 있는 글자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이걸 만약에 나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뇌가 창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도 암기해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시험을 볼 때 오픈북으로 보거든요. 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쓰는 건 창의적이지 않죠.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쓰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했던 시간은 저에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 대학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미래를 향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고요. 건강하게 졸업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는 그런 모습을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